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오랜만에 여성 범죄 추리 소설 작가인 아일랜드 출신의 패트리샤 모예스입니다. 모예스는 1923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가는 미스터리 작가로 시작하기 전 아동 작가로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독자들이 끝까지 추측하게 만드는 복잡하고 설득력 있는 미스터리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전문 협박자입니다. 남의 약점을 잡아 협박꾼으로 전향을 한 주인공은 계속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스토리로 전개되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전문 협박자 패트리샤 모예스. 전문 협박자로서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매우 미묘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 직업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 직업은 판단력과 교묘한 솜씨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전문 협박자는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일 해리 베서머가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아직도 런던에서 그 직업으로 돈을 잘 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해리는 그의 직업을 관습적인 그리고 거의 고전적이라 할 만한 경로를 거쳐 택하게 되었다. 그의 부모는 북쪽 시골에 사는 중하층 출신의 무뚝뚝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해리가 별로 뛰어난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대로 학교를 마치고 런던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 아들이 용기와 독립심을 가진 사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파악했다. 그리고 그들은 해리가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훈련생으로 들어갔다는 편지를 보내왔을 때는 더욱 기뻐하였다. 그들은 자기 아들이 사내에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한다고 보았던 것이며 또한 그것이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기 아들이 형사 반장으로까지 출세할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해리의 경찰 생활은 별로 즐겁지 못했다. 일은 너무 힘들었고 근무 시간은 길었으며 보수는 또 너무 적었다. 그러나 경찰 생활이 그에게 값진 경험과 훈련을 제공한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때문에 해리는 경찰에서 물러난 뒤에도 어렵지 않게 아주 명망 있는 사립 탐정 회사의 조사원이라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처음에 해리는 이혼 사건 같은 것들 때문에 짜증스럽게 발로 뛰어다니는 일을 해야만 했다. 당시의 영국 법에서는 이혼을 하려면 고용된 탐정이나 찾아낼 수 있는 야비한 증거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리가 빈틈없이 일을 잘한 덕택에 그는 시간이 지나자 보다 민감하고 흥미있는 사건들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 사건들이란 사회적으로 지명도도 있고 돈도 있는 고객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법에 호소하지 않고 사립 탐정에게 맡기는 사건들이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 그는 아무리 미사오구를 갖다 붙여도 어쩔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약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해리는 전문 협박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리가 협박의 근거들, 예를 들면 편지, 사진, 테이프 등을 찾아내고 그것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해리는 사건을 맡았을 때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고 확보한 다음 회사인은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고객은 자기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증거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고객이 다른 회사에 부탁하여 증거를 찾아달라고 할 수도 있었다. 이때 다른 회사에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었다. 해리는 그런 식으로 가치 있는 증거들을 모았는데 이제 그것을 어디다 보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해리는 자기가 살던 교회에 집을 남에게 세주고 런던 반대편에 비슷한 집 하나를 가명으로 빌렸다. 해리는 이 집 지하실에 안전 금고를 하나 설치하고 또 암실도 마련했다. 그리고 사진을 현상하는데 필요한 장비들도 갖추었다. 해리는 중요 인물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자료들을 상당량 손에 쥐게 되자 회사를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전문 협박자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직업적 협박자가 결혼을 할 것이냐, 독신으로 남아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있는 문제다. 아내는 사회의 한 평범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는데 유용한 외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매우 은밀한 세계로 끌어들이는 일이 된다. 해리는 멋진 해결책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의 저금과 부모가 남긴 작은 유산을 합쳐서 런던 교회의 작은 세탁소를 하나 냈다. 세탁소에는 살림집도 하나 딸려 있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예쁘고 상냥하지만 별로 똑똑하지 않은 수잔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가게를 운영하고 완전히 합법적인 일들을 다 처리했다. 수잔은 또 다른 교회에 있는 셋집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해리가 자주 집을 비우는 것은 북쪽 지방의 부동산 문제 때문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들이 세탁소 운영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은 그 부동산 사업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해리는 협박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피협박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도 안 되고 문서나 은행 기록이 남아서도 안 되는 일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가 거는 조건은 항상 돈을 현금으로 달라는 것이었다. 바로 이 일에 세탁소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봉고차를 한 대 사서 그 옆면에 빠른 세탁이라고 페인트로 썼다. 그리고 특별한 배달을 할 때에는 자기가 직접 이 차를 몰고 다녔다. 물론 해리가 배달을 나가는 집이란 대개가 다 피협박자들의 집이었다. 해리는 혼자서 두 가지 역할을 했다. 하나는 가명으로 협박을 하는 역할이었고 또 하나는 단지 세탁소 차를 몰고 배달만 하는 역할이었다. 이렇게 되면 피협박자의 눈에는 이들 둘이 별개의 두 인물로 보이게 마련이다. 간단한 일이었다. 그가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면 피협박자는 세탁물을 맡긴다. 해린의 세탁소에서 실제로 그 옷들을 세탁해서 가져다 주면 피협박자는 세탁비를 준다. 물론 그 속에는 입막음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때문에 피협박자가 집에 고용인을 두고 살 정도로 부자라고 해도 그 고용인은 세탁물과 세탁비를 건네주면서 내막은 하나도 모르게 되어 있었다. 당연히 해리는 자기가 일하는 방식을 자랑스러워하였다. 몇 년간은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갔다. 그러나 점차로 해리는
런던의 현대 사회가 스캔들에 대해 점차 관용적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고 걱정을 하게 되었다. 우선 배우들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협박 대상에서 제외되어 나갔다. 이제 그들은 해리 같은 사람한테 협박을 당해도 면전에서 웃어넘길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많은 돈을 받고 자기 스캔들을 신문사에 팔아넘길 정도가 되어 있었다. 해리의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심지어 귀족들조차도 협박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다만 왕가와 어떤 시기로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귀족들은 예외였다. 세무서 관리들은 여전히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무서 자체가 내부의 범법자들을 효과적으로 잡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해리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다. 동성애도 더 이상 범죄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름난 사람들이 그 대열에 끼지 못해 안달인 것 같았다. 유일하게 해리의 손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가와 외교관 뿐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문 협박자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갔다. 그 유명한 그냥 X씨라고 해두자. 그 유명한 X씨도 해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확고한 손님의 한 사람이었다. X씨는 국회의원이었으며 어떤 부서의 차관이었다. 품위 있는 사람으로 명성이 높았으며 부유한 귀족 출신의 아내와 결혼했고, 북부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한 단체인 아일랜드 공화국군에 대한 무자비하고 단호한 태도로 잘 알려져 있었다. 해리는 X씨가 젊은 아일랜드 남자와 동성애 관계를 즐기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해리는 편지와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X씨는 그 아일랜드인을 켄싱턴에 있는 자신의 멋진 주택에서 한참 떨어진 동부 런던의 이슬링턴 변두리의 한 은밀한 아파트에 숨겨두고 있었다. 더욱이 그 아일랜드인은 북아일랜드 테러리스트들과 불법적 연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강한 의심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해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협박의 조건이었다. 또한 이제는 해리와 X씨 사이에는 일종의 신뢰감, 우정이라고까지 부를 수도 있는 감정이 교류되고 있었다. 해리가 X씨에게 2주일에 한 번씩 요구하는 금액은 그 정도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는 적절한 액수였으며, 해리는 X씨의 추문을 악용하는 일도 결코 없었다. 더욱이 해리는 X씨 부부의 옷은 특별히 잘 세탁하고 다림질하도록 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관계는 해리가 과욕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관계였다. 불행의 시작은 해리가 일주일 동안에 고정 고객 2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한 사람은 강력하고 사내다운 대중 소설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그가 그만 협박의 근거가 되는 사실, 즉 자신이 해군 사병과 동성애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스스로 써서 책으로 내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의 책의 판매 부수는 2배로 증가하게 된 반면, 해리가 확보하고 있던 증거 사진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또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었다. 이 사람의 경우는 당국에서는 발견 못했는데 해리가 발견한 탈세가 협박의 근거였다. 그 국회의원은 어느 날 편지를 뜯어보다가 폭발물이 터져 죽고 말았다. 아일랜드의 테러리스트들이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정치가들에게 보내는 폭탄 선물을 받았던 것이다.
해리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중 충격을 받자 격한 방법을 쓰게 되었다. 그는 XC 앞으로 편지를 썼다. 그리고 마치 유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보내는 것처럼 해서 하원으로 그 편지를 발송했다. 선거구의 세율에 대해서 긴급하게 국회의원과 상의할 것이 있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영국의 모든 유권자는 그러한 문제로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나눌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의회에는 그런 모임을 위해서 별도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맨 처음에 해리가 XC를 접촉하게 된 것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였다. 물론 이번에 보낸 편지에는 XC가 아는 해리의 가명을 썼다. 해리는 XC의 비서로부터 답장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 면담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다. XC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왜 협박자가 편지를 보냈는가에 대해 짐작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짐작은 옳았다. 의회의 면담실에서 XC를 만난 해리는 그 주말로 예정된 다음 세탁 배달 때부터 세탁료를 3배로 인상해야겠다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XC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XC는 지금이 인플레이션 시대이며 자기도 액수가 인상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해리는 계단이 있는 줄 알고 허공을 밟았을 때처럼 놀랐다. 그는 XC가 최소한 반대하는 채라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XC가 말을 계속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나토 회의 때문에 벨기에에 가야 합니다. 수표라도 받으시겠습니까? 해리는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 조건을 아실 텐데요, 의원님. 헌금만 받습니다. XC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만일 다음 달까지 기다려주신다면. 저는 이번 주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라야 합니다. 해리가 말했다. 해리도 나름대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XC의 얼굴에서 생기가 돌았다. 방법이 있습니다. 런던 공항에는 은행이 있는데 내일은 은행문을 열 거예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돈을 찾아서 보내드리지요. 보낸다고요? 우편으로요. 주소를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세탁소로 현금이 그런 식으로 도착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주소는 없습니까? 무슨 비밀 주소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꼬리를 밟으려 들지 마십시오, 의원님. 나는 의원님 집에서 현금으로 돈을 가져가겠습니다. XC는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도우려 한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는 그렇지요. 해리가 신중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런던 공항에서 돈을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우리 집으로 보내지요. 물론 내 필적을 감추어야겠지만 그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봉투에 진전이라고 써놓지요. 진전이란 말 밑에 줄을 3번 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겠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나한테 온 우편물들은 현관에 있는 대리석 탁자 위에 놓아둡니다. 어떤 탁자를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우리 집 집사가 세탁할 옷들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보낸 돈 봉투를 직접 집어넣으란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군요. 해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아요. 이제 해리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해리가 말을 이었다. 의원님과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의원님은 정말 진사이십니다. 그날 저녁 엑스씨는 그가 사귀고 있는 젊은 아일랜드인한테 말했다. 베디, 내가 그 편지 폭탄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을 알아보고 바로 경찰한테 갖다 주면 되잖아. 요새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아일랜드 독립주의자들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아서 말이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패디가 대답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내일 아침에 런던 공항에서 편지로 붙여야만 하네.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요? 자네는 할 수 있어. 글쎄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뭐. 내가 편지 봉투에 주소를 쓰지. 봉투 하나 주게. 작지 않은 걸로. 예, 의원님. 패디가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띄우고 장난으로 경의를 표하며 대답했다. 그가 커다란 봉투를 하나 가져왔다. X씨는 봉투 위에 일부러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필체를 대문자만 사용하여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적었다. 그는 봉투 위쪽에 왼쪽 구석에다가 친전이라고 쓰고 밑줄을 3개 그었다. 그러고 나서 X씨는 봉투를 패디에게 건네주었다. 폭탄은 신문지 같은 걸로 두툼하게 싸도록 하게. 봉투가 꽉 찬 것 같은 느낌을 줘야 하네. 알겠나? 다 알아들었어? 예, 의원님. 패디가 다시 장난으로 경의를 표하며 대답하고는 말을 이었다. 곧 아이들을 만나서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넨 좋은 젊은이야. 3일 후 해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세탁소 차를 몰고 X씨의 켄싱턴 집에 도착했다. 그 집 집사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해리가 세탁물을 가져오는 동안 현관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집사는 훌륭한 가정에서 훈련을 받았었기 때문에 세탁소 사람 같은 장사꾼들을 정문 현관으로 들인다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주인이 뒷마당에 밭같이 오두막을 비싼 값을 받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집사가 사라지자마자 해리는 탁자로 갔다. 약속대로 봉투가 있었다. 봉투는 꽉 차 있었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 겉에 쓴 글씨가 약간 위장을 하긴 했지만 X씨의 글씨가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리가 봉투를 집어서 호주머니에 넣자 그때 집사가 세탁물을 들고 나타났다. 화요일까지 세탁을 해오겠습니다. 해리는 현관문을 나서면서 명랑하게 말했다. 그러나 해리는 평생 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러 본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나오자마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봉투를 뜯어보았던 것이다. 동시에 그와 자동차, 옷, 그리고 X씨의 현관 앞 계단 일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해리는 사실 탐욕이라는 죄 외에도 또 한 가지 커다란 실수를 했다. 그는 그 주에 벨기에에서 나토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X씨는 그때 지방에 있는 누이 동생네 집에 가 있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기에 달려와서 커다란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은 능률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고를 처리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 현장에서 그들은 봉투 조각을 발견했다. 집사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친전 표시가 있는 봉투가 폭발 뒤에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그 봉투를 세탁소 사람이 가져갔을 거라고 했다. 그 세탁소 사람이
훔쳤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가 가져갈 봉투와 헷갈려서 잘못 들고 갔을 가능성이 더 많았다는 것이 집사의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탁자에는 세탁소 이름이 쓰여져 있는 봉투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X씨의 이름으로 된 수표가 들어있었다. 그 X는 청구서 액수대로 3파운드 30센트였다. 해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경찰은 죽은 사람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주었다. 즉, 해리가 잘못 알고 다른 봉투를 집어간 것으로 결론을 내려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X씨에게 다행스럽게도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을 축하하는 일도 있지 않았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들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었다. 패디는 X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위가 훨씬 높은 사람이었다. 그런 패디가 우려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일 X씨의 말대로 X씨가 이중 첩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렇게 파다하게 퍼져 있을 정도여서 X씨가 폭탄 테러라는 자작극을 꾸밀 정도라면 X씨는 그 소문을 없애기 위해 정말로 아일랜드 독립주의자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X씨는 이용 가치가 있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인물이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이었다. X씨는 해리를 처치해 버렸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기분이었다. 하느님은 은총을 입고 있는 기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 기분 속에서 X씨는 해리가 죽은 지 2주 후에 의외의 우편함에 들어있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편지를 뜯어보았다. 순간 그의 머리가 날아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참담하게나마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어떠셨나요? 주인공은 나름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게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병행하며 약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을 계속합니다. 결국 무엇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탐욕이겠죠. 탐욕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작품이긴 하지만 왠지 더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남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었듯이 작가의 매력적인 줄거리, 잘 그려진 인물,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이 돋보였으며 기발한 우여곡절뿐만이 아니라 강렬한 분위기와 설정으로 긴장을 주기도 합니다. 욕심은 우리 인생의 끝이 없는 동반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어떠한 욕심과 탐욕이 생기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